성공 달성의 청사진과 지도. 이제 이 장에서 무엇을 다루고 당신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법칙의 실습은 내가 스스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실제 경험을 토대로 책을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경험은 전 과정을 소개한 후 16장에서 드러날 것이다. 강좌에 실린 사실들은 20년 이상의 사업과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렸으며 모두 내가 직접 겪은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나의 철학이 출판되기 전 저명한 교수에게 원고를 보내 경제학적 관점에서 내용이 타당한지 감수를 받고자 교정과 삭제를 부탁하였다. 그들이 주의 깊게 살핀 결과 한두 단어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원고에는 어떤 수정도 가해지지 않았다. 그 당시 감수를 맡았던 교수 중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귀하의 15가지 성공을 위한 법칙을 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이 몸담고 있는 대학뿐 아니라 기타 대학에서 당신의 강좌를 커리큘럼에 포함하지 않은 것 또한 커다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와우. 힘, 조직화된 에너지의 결과. 이 책은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착실하게 청사진과 지도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성공의 의미를 미리 밝혀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 성공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힘의 개발이다. 나는 특별히 힘의 강조를 두고 싶다. 그것은 성공과 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격심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세상은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냉정한 곳이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힘의 사용을 통해 성공을 획득해야 한다. 그렇다면 힘이란 무엇인가? 힘은 조직화된 에너지 또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 책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여진 까닭도 진실, 지식과 진실, 그리고 인간 마음의 내재한 능력을 어떻게 힘으로 조직화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여러분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나 해줄 수 있다. 그것은 성공 법칙의 터득과 적용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합리적으로 획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를 위해 여러분의 교육 정도나 지혜, 신체적 끈기나 기질 등의 다른 요소들은 이미 고려된 사항이며 다만 1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질이 성공 획득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남다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리고 예외 없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책에 등장하는 15가지 주요 요소의 덕을 골고루 보았다. 이에 대해 의심이 생긴다면 16개 강좌를 다 읽고서 카네기, 록펠러, 힐, 해리먼, 포드 등과 기타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길 바란다. 그들의 성공은 강좌 전반에서 밝히고 있는 조직화된 노력의 원리를 적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패배를 인정할 수 있다면 당신 인생의 앞길에는 성공의 전망으로 밝게 빛날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의 마스터마인드. 20여 년 전에 나는 기사를 쓰기 위해 카네기를 취재했었다. 인터뷰 중에 나는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그는 눈을 반짝이더니 나에게 이렇게 반문하였다. 그래, 젊은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다네. 대체 성공이란 뭐란 말인가? 자네가 정의해 줄 수 있겠나? 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벌어들인 돈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나는 시인하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돈을 의미한다고 대답하였다.
그게 자네가 말하는 성공의 의미라면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면 말해주지. 우리 사업체에는 마스터마인드라는 게 있는데 회사의 감독진, 경영진, 회계, 실험실 연구원,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진 마음이지. 조직에 속해 있는 한 사람만으로는 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전 조직원의 마음이 조화로운 협력의 정신으로 확실한 목표를 향해 협력되고 조직되고 이끌어질 때 돈을 벌어다 주는 힘이 생기지. 그룹에 속한 사람 중에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룹 속에서 개개인은 주어진 일을 해내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 일을 잘 해내게 되는 거라네. 이때의 대화로 이 강좌의 씨앗이 나의 마음에 심어진 것이고 이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했다. 인터뷰 후에 수년간의 조사를 통해 결국 이 책의 개요에서 밝히고 있는 마스터마인드 철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마스터마인드를 구성한 카네기 그룹의 사람들은 잘 조직되고 협력이 잘 이루어져 산업과 경영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카네기에게 수백만 달러를 벌어다 주었다. 그 정신이 심어진 철강 산업은 카네기 부가 가능했던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이루는 근간은 힘, 명확한 중점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신과 함께 연계된 사람을 조직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마스터마인드를 석탄 경영이나 은행 업무, 판매 업무 등에 적용하였더라도 동일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다. 카네기의 성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마스터마인드 법칙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칙이 카네기 성공의 주 원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카네기와 연계된 사람 중 아마도 찰스 슈왑처럼 카네기를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에 따르면 카네기의 성격에는 큰 성공으로 이끌게 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를 묘사하였다. 나는 그처럼 생생한 지능과 본능적인 이해력을 지니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히 진단하고 상대방이 해왔거나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파악할 줄 알았습니다. 상대가 말하기 전에 그는 다음 말을 미리 알고 있었죠. 이러한 그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 이는 주의 깊은 관찰 덕이죠. 그는 이런 습관화된 관찰 때문에 여러 사인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를 더욱 뛰어나게 만드는 재능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고취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뭔가가 미심쩍어 카네기와 상의를 한다고 합시다. 그는 순식간에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게 만들든가 아니면 의심을 가라앉혀 줍니다. 타인을 끌어당기고 격려를 해서 질주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장점입니다. 또한 그는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 소유자였죠.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철인이 엔지니어링이니 하는 데 대한 기술적 지식도 없이 이런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역사상 카네기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카네기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은 그 어떤 판단 능력도 넘어서는 그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슈왑은 내가 카네기의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또 이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마스터마인드 이론의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슈왑은 아울러 카네기가 철강 사업에서 거둔 성공처럼 다른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성공의 요인은 단순히 철강 산업 자체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고는 아직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순전히 모두에게 열려있는 원리와 법칙의 올바른 적용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15가지 원칙을 통해서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 카네기는 마스터마인드의 법칙을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터득한 사람이다.
카네기는 자신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직 협력시켜 명확한 중점 목표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승리와 조직화된 노력의 가치. 유능한 전략가라면 사업이나 전쟁에서 그리고 그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든 조직화되고 협력된 노력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군사 전략가는 적진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놓는 작전의 위력을 잘 알고 있다. 불신은 곧 적의 협력을 와해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세계대전에서 선전활동의 효과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실 전쟁에서 총과 폭격 등의 무기보다 선전의 위력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연합군이 프랑스의 포크 원수 산하로 집결했을 때일 것이다. 많은 후세 사가들은 그 집결이 적군 진영에는 패배의 암시로, 연합군 병사들에게는 승리의 희망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현대의 철교를 보면 조직화된 노력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철교는 작은 철강 자재들이 수천 톤에 달하는 기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전체의 무게를 고루 분산시키면서 조직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느 마을에 7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식 간에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자식들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줄 필요를 느꼈고, 그는 7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 한 명 한 명에게 이를 다발째 꺾어보라고 하였다. 각자 시도해보았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고, 이번에는 묶음을 풀고 막대를 하나씩 건네주고는 꺾어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때는 모두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조화의 정신으로 뭉쳤을 때 너희는 꼭 하나의 다발과 같아서 누구도 패배시킬 수 없다. 그러나 서로 분열되어 싸운다면 누구나 너희를 단번에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 단체나 고용인, 고용주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값진 교훈이다. 조직화된 노력은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이 지혜롭게 쓰이지 않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직력의 힘을 잘 유도하여 성공에 이르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얻어진 성공은 진리와 정의 그리고 공정함에 기초하고 있어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게 할 것이다. 경쟁이 심하고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인 오늘날의 커다란 비극 중의 하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이 강좌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업무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와 행복을 함께 맛보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 책의 전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숨겨진 힘을 발견하며 야망과 비전을 일깨우고 앞을 향해 나갈 결심을 하도록 자극받을 것이다. 30여 년 전에 헨리 포드가 상점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같은 상점의 다른 점원도 똑같은 일을 하였는데 그 업무에서는 그 점원이 포드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는 주당 $100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으며 여전히 그 일에 머물러 있지만 포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둘 사이의 물질적인 부의 차이를 하늘만큼이나 벌린 요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포드는 조직화된 노력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적용한 반면 그 사람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이 부분을 짚이라고 있을 즈음 오하이오의 쉘비라는 작은 마을에서 교회와 사업가의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화된 노력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성직자와 사업가들이 연합을 형성하는데 이 결과 도시의 모든 교회는 사업가들을 지지하고 사업가들은 교회를 지지하게 되었다. 이들 연대의 효력은 막강해서 그 연합에 속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소명, 직업에서 실패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연합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의 예에서 그룹의 통합된 힘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 발생하는 효과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연합을 통해 쉘비 씨는 미국의 다른 비슷한 규모의 어느 도시도 누리지 못한 물질적, 정신적 이점을 누리게 되었다. 이 방안의 효과는 놀랄만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결국 이 운동은
현재 미국 전역의 다른 도시로 번져가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금 설명하는 조직화된 노력에 관한 원리의 적용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속한 도시와 다른 도시들의 모든 교회와 모든 신문사, 로타리 클럽, 그리고 기타 비슷한 종류의 시민단체, 언론 매체, 여성협회 등이 그들의 힘을 모으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연합을 형성하면 그 결과가 어떨지 상상해보라. 이런 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상상만으로도 놀랍지 않은가? 조직화된 노력의 세계에는 세 개의 주요 세력이 있다. 그들은 교회와 학교, 그리고 언론이다. 이들이 연합하여 인류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연대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해보라. 그들은 한 세대 만에 현재의 기업 윤리 규범을 바꿔놓을 수 있으며 그렇게 바뀌어진 황금률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경영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힘은 전 시민사회의 사업, 사회, 정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음 세대의 주자들에게 어떤 요구된 사상을 실현시키도록 강요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5%의) 성공자와 (95%의) 실패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힘은 조직화된 노력이다. 성공은 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앞서의 설명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조직화된 노력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리라 믿는다. 막강한 부와 성공이라고 불리는 인생의 성취는 16개의 장에서 밝혀나갈 주요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강좌는 경제의 원리와 응용 심리학의 원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다. 여러분은 앞으로 심리학적 원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실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이 책의 원리를 쉽게 이해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원고가 편집되기 전에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와 은행가들이 가장 현실적인 시각으로 검토와 분석을 하였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뉴욕시의 유명한 은행가는 다음과 같은 평가와 함께 원고를 돌려주었다. 나는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연구하며 얻은 것들을 기꺼이 성공의 법칙에서 얻은 성과와 바꾸겠다. 내 아내와 딸아이도 원고를 읽어보았는데 아내는 이 책을 인생의 만능 건반이라고 이름지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책의 원리를 활용하기만 하면 피아니스트가 건반과 음악의 기초를 터득하면 어떤 곡도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각자 분야에서 완벽한 화음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년 넘게 나는 저술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 분류, 조직하였다. 지난 14년간 나는 16,000명에 달하는 개인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강좌가 실제적이고 유용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전 분석 대상자 중 95%가 실패자이고 5%만이 성공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실패란 힘겨운 투쟁 없이는 삶의 일상적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더 나아가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아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도 성공자와 실패자의 비율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공자, 이른바 조직화된 노력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들에게 필수품의 획득, 많은 사치품, 즉 고급품의 획득과도 같다. 이 획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인데 반해 실패자들은 타고난 재능이 있음에도 그것을 조직하고 이끄는 방법을 몰라 단순히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사실은 끔찍한 사실이다. 지난 14년간 16,000명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실패자로 분류된 95%의 사람들은 인생에 명확한 중점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류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성공한 사람으로 분류된 5%는 목표가 명확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도 있었다는 점이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실패자로 분류된 95%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고 나머지 5%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었다. 이런 사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괜한 의심임이 증명되었다. 또 다른 사실은 5%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체계적인 저축의 습관을 형성하고 있었고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거의 저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심각하게 숙고해야 할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성공의 법칙의 주요 저술 의도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분야에서 막대한 물질적인 부와 함께 행복 또한 거머쥐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인생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지위란 없다. 그리고 어떤 업적도 영원할 수 없다. 진리와 정의를 토대로 하지 않으면. 명확한 중점 목표의 선택. 지금 설명하고 있는 2장의 요지는 명확한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 놀랍게도 95%에 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 생존을 위한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개념조차 없다는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도 아무런 목적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생에서 명확한 중점 목표를 선택해야만 하는 데는 심리학적 이유뿐 아니라 경제학적 이유가 있다. 우선 심리학적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자. 사람의 행동은 자신의 마음에 내재된 지배적인 사고와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원리이다. 명확한 중점 목표는 마음속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어떤 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육체의 물리적 행동을 촉발할 때까지 전체 잠재 의식을 그 목표에 집중시킨다. 이때는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결심이 함께 해야 한다. 필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는 반드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선택되어야 하며 선택하고 난 후에는 잘 보이는 곳에 써붙이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시각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심리학적 효과로 여러분의 목표가 잠재의식에 깊게 새겨져 결국 그 목표는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는 청사진으로 작용하게 되고 목표 달성을 향해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게 될 것이다. 성공자의 무기, 자기암시. 명확한 중점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기는 심리학의 원리를 자기암시라고 부른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최면에 해당하는데 단어가 난해하다고 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나폴레옹도 바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가난한 범위 내에서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다. 에디슨 또한 신문파리에서 시작하여 자기 암시의 원리로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 켄터키 산중의 통나무 집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대통령이 된 링컨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였으며 루스벨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도 이 원리 덕택이었다. 당신이 얻고자 하는 대상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자기 암시의 원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명확한 목표는 건설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이로써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일 목표가 그러하다면 신속한 달성을 위해 자기 암시의 원리를 적용할 일이다. 내가 집필하고 있는 방의 맞은편 길 모퉁이에 서서 하루 종일 땅콩을 파는 젊은이가 있다. 그는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바쁘다. 땅콩을 팔지 않을 때는 그는 땅콩을 굽고 봉지에 채워놓느라 바쁘다. 그는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 없이 사는 95%에 속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보다 그 일이 좋아서 땅콩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진지하게 자신의 노동에 좀 더 많은 보수를 가져다 줄 명확한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인생의 바다에 표류하는 자이며 비극은 그가 똑같은 노력을 다른 일에 기울인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또 다른 비극은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암시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땅콩 굽는 기계와 종이봉지 그리고 땅콩을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가 만약 좀 더 수지 맞는 일에 자신을 상상해보는 비전과 야망을 지녔다면
그의 마음은 그 상상한 일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까지, 그리고 그 상상이 실현될 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해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노동력을 쓴다면 그는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가치 있게 노동력을 쏟은 것이다. 나에게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이자 대중연설가인 막역한 친구가 하나 있다. 10여 년 전에 그는 자기 암시 원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즉시 실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적용을 위한 방안을 작성하였는데 상당히 실제적인 방안이었다. 당시 그는 작가도 연사도 아니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긴 회의 탁자 둘레에 닮고 싶은 유명 인사를 앉혀놓았다. 테이블 끝에 링컨을 앉히고 양옆으로는 나폴레옹, 워싱턴, 에머슨과 엘버트 허버드를 앉혔다. 이어 그는 탁자 주위에 앉힌 상상들 속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링컨에게 내 성품에 당신의 탁월한 자질인 인내력과 공정함, 유머 감각을 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자질들을 갖추길 바라며 그것이 갖춰질 때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워싱턴에게 귀하의 장점인 애국심과 자기희생, 리더십의 자질을 배우고 싶습니다. 에머슨에게 나는 당신처럼 감옥의 벽에서 자라나는 나무에서 흘러가는 시내에서 피어나는 꽃송이와 어린아이의 얼굴에서 자연의 법칙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갖고 싶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당신의 자신감과 장애를 극복하고 실수와 패배로부터 강해지는 전략적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허버드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힘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싶고 그 능력 이상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매일 밤 수개월 동안 이 친구는 상상의 탁자에 역사적 인물들을 앉혀놓고 반복함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의 특출한 자질이 그의 잠재의식 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자신의 성격으로 개발되게 만들었다. 잠재의식은 자석과도 같아서 확실한 목적으로 충전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은 한낱 풀잎과 나무에서도 이러한 법칙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도토리는 참나무로 자라기 위해 필수 성분들을 공기와 토양으로부터 끌어낸다. 같은 흙이라고 해서 반은 참나무, 반은 포플로나무로 자라는 일은 결코 없는 법이다. 한 알 한 알 흙 속에 심어진 밀은 그 밀이 자라는데 필요한 성분만을 흙에서 빨아들인다. 이 법칙에 예외란 없다. 그런 이유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지 두 가지가 한 줄기에 자랄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도 유유하게 유유상종의 법칙을 따른다. 나는 어느 도시나 판잣집촌에 가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부촌에 가면 또한 비슷한 사람끼리 연대해서 살고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성공한 사람을 곁에 두기를 원하기 마련이다. 반면 패배자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라지 않는가? 수면이 평형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과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곁에 두고자 한다. 예일 대학의 교수와 무식쟁이 날품파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 둘이 오랜 기간 함께 있어야 한다면 둘 다 참기 어려울 것이다. 공통 분모가 없는 사람 사이는 물과 기름과 같다. 서로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유유상종, 인간관계의 바탕.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인생 철학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게 마련이다. 이런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명확한 중점 목표로 무장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가 당신의 현재 수준보다 높다고 가정해보라. 인생의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은 당신의 특권이다. 아니, 인생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이해하는가? 자신을 위해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과 사회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명확한 중점 목표만 잘 개발되어 있다면 목표 달성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도처에 있다. 수년 전에 루이스 빅토르 아이틴지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애리조나 교도소로 수감되었다. 수감 당시 그는 개선의 여지 없는 그야말로 악당이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은 그가 약물 오용에 따른 결핵으로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 정도 상황에서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아이틴지도 좌절될 이유가 충분했다. 여론은 그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고 그를 격려해 주거나 도움을 줄 친구 하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일어나서 건강을 되찾고 결핵을 굴복시키고 마침내 출감하여 영혼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마음의 변화는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다. 그는 결핵을 무찌르고 건강을 회복할 결심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명확한 중점 목표였다. 1년이 못 되어 건강 회복이라는 그의 목표는 성공을 하였고 이후로 그는 자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자유의 몸이 되는 것에 두었다. 머지않아 감옥벽은 녹아내리듯 사라져버렸다.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명확한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암시의 원리를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은 묶어둘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치명적인 질병 또한 극복하며 변두리 삶에서 힘과 부의 삶으로 상승할 수 있다.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명확한 중점 목표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추종자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명확한 중점 목표가 있고 이를 행동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라면 기꺼이 그의 뒤를 따른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도 명확한 중점 목표를 가진 기수가 고삐를 잡으면 순순히 그의 말을 듣게 된다. 명확한 중점 목표를 지닌 사람이 군중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 하면 사람들은 한켠으로 비켜서서 그를 위해 길을 터줄 테지만 우물쭈물하고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군중은 그의 어깨를 부딪히며 자신이 길을 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만큼 명확한 중점 목표에 결여가 미치는 영향이 확연히 드러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도 없을 것이다.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서 상황에 따라 부모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자유자재로 그러한 행동으로 이득을 취한다. 이런 경향은 평생 지속된다. 결론을 얘기하자. 명확한 중점 목표를 지닌 사람은 언제나 존경을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명확한 중점 목표의 심리학적 면모를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증기선이 망망대해에서 키를 잃으면 제자리를 빙빙 돌다가 육지를 수차례나 왕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가 있더라도 육지에 도착 못하고 연료를 다 써버리고 말 것이다. 명확한 중점 목표 없이 일하는 사람은 마치 키를 잃은 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확실한 대상조차 없으면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근면한 노동과 좋은 의도만으로는 성공을 이루기에 충분치 않다. 잘 지어진 집은 명확한 목표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지어지기 시작한다.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라. 노동자는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할 것이고 건자재는 기초 부분이 완성되기도 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게 되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각자의 의견이 다를 것이다. 그 결과는 혼돈과 오해가 발생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우유부단과 무력함의 이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졸업 후 직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여타 일을 도모할 때 명확한 중점 목표나 확실한 계획 같은 건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일에 뛰어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날 같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성격과 적성의 분석이 가능한 시대에 95%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지 못해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 아니한가? 성공이 힘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 힘은 조직화된 노력이고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가 확실한 목표라면 왜 이처럼 목표가 중요한지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인생에서 명확한 목표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주의력이 분산되고 그 결과 우유부단함과 무력함으로 인해 힘으로 모아지지 않는다. 돋보기의 경우만 보더라도 조직화된 노력의 가치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돋보기를 통해서 햇빛을 확실하게 한 점으로 집중시키면 두꺼운 판자에도 구멍을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돋보기를 치우면 똑같은 광선이 똑같은 판자 위에 내리쪼인다 하더라도 연기는 한 줄기도 나지 않을 것이다. 건전지 1000개를 조직적으로 배치하고 전선으로 연결하면 대형 기계도 몇 시간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발생할 것이지만 똑같은 건전지도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면 결코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할 것이다. 사람 마음의 재능도 건전지와 같다. 성공의 법칙에서 소개하고 있는 16장의 내용에 따라 정신 능력을 조직하고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한다면 조직화된 노력이라 불리는 힘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카네기의 충고를 들어보자. 모든 달걀을 전부 한 바구니에 담아보아라. 그러면 어느 것도 굴러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조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지엽적인 일에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카네기는 탁월한 경제학자였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크게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 책의 초고가 완성되었을 때 나는 이를 텍사스 대학의 한 교수에게 보냈다. 그때 나는 열의에 차서 이들 내용으로 내 생각을 조직하고 정리할 수 있었기에 강연에 도움이 되었던 원고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15가지 원리를 훑어보고 내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당신 말대로 당신은 훌륭한 연설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분산시키고 결론에 이르는 능력을 볼 때 당신은 훌륭한 저술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저 멀리 있는 아름다운 산을 묘사한다고 칩시다. 당신은 야생화의 물결, 졸졸 흐르는 실개천, 노래하는 새들을 묘사하면서 여기저기 산만하게 함으로써 옆길로 흐르다가 마침내 산에 이릅니다. 앞으로 당신은 대상을 묘사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15가지 항목의 요지에서 조직의 전형을 볼 수 있는걸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다. 다리가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각장애인에게 둘이 연대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신의 등에 나를 업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발을 이용할 수 있고 당신은 나의 눈을 이용할 수 있죠. 우리 둘이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요.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습관. 지금까지의 설명처럼 연대한 노력은 더 큰 힘을 발생시킨다. 이 책의 저술 또한 연대의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으므로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세상의 막대한 재력은 바로 이러한 연대의 노력을 통해 축적된 것이다. 아무리 자신이 운영의 묘를 살린다 해도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미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연대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무제한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카네기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마스터마인드야말로 그의 성공을 이루는 커다란 요소였다. 그의 그룹은 성격이나 기질 면에서 제각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룹의 구성원은 모두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았다. 이들 사이에는 상호 완벽한 이해와 팀워크가 있었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조화를 유지시키는 것이 카네기의 업무였다. 그는 이 업무를 충실히 해냈다.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승리는 선수들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팀의
몫이다. 팀워크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게임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성공을 위한 투쟁을 수행할 때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자신의 명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과 자신의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조직화된 노력의 가치를 깊이 명심하는 것이다. 막연하게나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확실한 목적으로 돈에 대한 욕망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의미하는 명확한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경우라도 자신의 목적이 명확하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어떻게 돈을 축적할 것인지 명확한 수단을 선택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뭔가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일전에 16,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당신은 인생의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항목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대답이 다음과 같았다. 내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는 되도록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다. 이러한 대답은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우주의 크기를 논하는 것처럼 모호하다. 이 책은 여러분의 인생이 또는 여러분의 목표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여러분의 일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을 2장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이 2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명확한 목표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명확한 목표를 현실화시켜주는 힘을 얻는 수단으로서 조직화된 노력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각자의 분야에서 특출한 성공을 거둔 100여 명의 경영 철학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명확한 중점 목표를 두고 이를 진행하는 습관은 여러분에게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길러줄 것이고 이러한 습관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중점 목표를 지니고 이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획득할 때까지 주어진 모든 일에 자신의 주의력을 집중시키게 된다. 집중적인 노력과 명확한 중점 목표를 가지고 이를 진행하는 습관은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성공한 경영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모두 중점 목표로 주요한 한 가지 목표에 신속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었다. 몇 가지 두드러 예는 다음과 같다. 울워스는 자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로 미국 전역의 할인점인 5&10 스토어 체인점을 방방곡곡에 내는 것이었고 그는 이 한 가지 과업을 실행하는 데 자신의 마음을 집중시켜 결국 그가 그 사업을 일으키고 그 사업이 그를 만든 결과를 만들어냈다. 리글리는 5센트짜리 껌의 생산과 판매에 전심을 기울여 이 한 가지 아이디어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토머스 에디슨은 자연법칙을 탐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역사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유명한 발명들을 하였다. 헨리 도호티는 공공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중점 목표로 삼아 수백만 달러의 사나이가 되었다. 잉거솔은 1달러짜리 시계에 전심전력하여 전 세계를 석권하였고 이 똑딱 시계 하나로 거부를 거머쥐었다. 스테틀러는 가정과 같은 호텔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서비스로 이득을 보게 되었다. 에드윈 반스는 에디슨식 녹음기 판매에 주력했으며 젊은 나이에 은퇴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25년간 백악관을 염두에 두고 노력한 결과 결국 이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런 성취는 그가 명확한 중점 목표를 견지한 결과이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에 뜻을 두었고 그 일을 이루어냄으로써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 마틴 리틀턴은 어느 날 한 연설을 듣고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는 이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한 결과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 소송 한 건당 $50,000 이하로는 내려간 적이 없었다. 록펠러는 석유 사업에 뜻을 두어 당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포드는 자동차의 일생을 걸어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이 되었으며 카네기는 철강 사업에 중점을 두어 모든 노력을 경주한 결과 막대한 부를 움켜쥐므로써 미국 전역의 공공도서관에 그의 이름이 새겨졌다. 질레트는 안전한 면도날에 집중하여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날렸으며 백만장자가 되었고 조지 이스트먼은 코닥 필름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바로 그 아이디어로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자신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러셀 콘웰은 다이아몬드 광산, 다이아몬드의 땅, 자신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강연 하나만으로 $600만 벌어들였고 허스트는 신문 사업에 열중하여 수백만 달러를 거머쥐었다. 헬렌 켈러는 말하는 것을 배우는데 심혈을 기울여 청각장애와 시각장애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성취하였다. 존 패터슨은 금전 등록기에 주력하여 부자가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현금 거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주었다. 독일의 카이저 황제는 전쟁 놀이에 열중하였고 결국에는 큰 전쟁을 치르고야 말았다. 플라이 슈머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스트 케이크 제조에 전념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과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다. 마셜 필드는 세계 최고의 소매점에 큰 뜻을 두었고 이는 결국 현실로 이루어졌다. 필립 아모어는 정육점 사업에 노력을 경주한 결과 거대한 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에 매달려 하늘을 정복하였고 풀머는 철도 침대차 구상에 매달려 부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편안하고 아늑한 여행을 즐기게 되었다. 금주협회, 미국 금주법이 실행되던 시기 이를 지속시키려고 조직된 주류 판매 금지 협회 1893년부터 1933년은 법안 개정을 막으려 하였고 좋은 결정이든 아니든 이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 자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반면 수백만 사람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빈곤과 실패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은 그 두 가지를 넘치도록 경험하고 있다. 그의 모든 글과 행동 그리고 내뱉는 모든 말은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본성에 피할 수 없는 증거이며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고백이다. 불타는 욕망은 강한 자성체로 세상에는 남보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특정 분야를 발견하고 그것을 명확한 중점 목표의 대상으로 삼아 전력을 집중한다면 달성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찾을 때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전부 쏟아부을 수 있는 분야에서 가장 성공하기 쉽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로 재차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장의 토대가 되는 다음과 같은 심리학적 원리이다. 첫째, 인간의 모든 행위는 마음의 작용을 통한 사고로부터 발생하고 통제되고 이끌려진다. 둘째,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사고나 아이디어는 그와 연계된 감정을 일으키며 적절한 실제 행동으로 변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윙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그 행동을 제어할 반대의 생각이나 사고가 형성되지 않는 한 운동신경은 두뇌의 사령탑으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아 적절한 운동 행위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원리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보자.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명확한 목표를 필생의 작업으로 선택하여 그 목적을 수행하려고 마음먹었다고 치자. 선택을 한 바로 그 순간 이 목표는 자신의 의식을 지배하는 사고가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에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마음에 품은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료를 모으고 쌓아가기 시작한다. 욕망은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욕망을 골라줄 수 없다. 스스로 이를 선택해 그 욕망이 자신의 명확한 목표가 된다면 다른 욕망과 충동을 일으키도록 방치하지 않는 한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성공의 법칙이 강조하고픈 원리는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불타는 욕망으로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 중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생이 집안에서 학비를 대주는 학생보다 얻는 것이 많다. 그것은 아마도 스스로 등록금을 충당하는 학생이 학업에 대한 불타는 욕망이 강하며 그 욕망의 대상이 합리적이라면 강력한 욕망은 틀림없이 실현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으로도 입증된 바에 따르면 자기 암시의 원리를 통해 깊숙이 뿌리내린 어떤 욕망이 육체와 정신을 강력한 자성체로 전환시키는데 이 자석의 욕망은 합리적인 대상을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가령 단지 자동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만으로 자동차가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감나무 밑에 누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은 불타는 욕망을 갖게 되면 이 욕망은 적합한 행동을 유발시켜 결국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자유를 획득할 어떤 행동을 취할 만큼 욕망이 강하지 않다면 단순히 자유를 갈망하는 것만으로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자유의 몸이 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나 오직 최고의 사람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